반갑습니다. 8강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7강 면역 상이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이번 파트는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번 파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강의 9강이 남았는데, 9강 같은 경우에 지금 유전자 발현 조절 파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 지금 며칠 동안이나 수업 자료만 며칠 동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답게 굉장히 헤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PPT 슬라이드가 벌써 40페이지가 넘었거든요. 지금 고민 중인데 강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로 쪼개서 올려야 되나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8강, 9강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목차 3, 4, 5입니다. 면역기능 이상 질환과 면역반응의 이용, 그리고 식물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기능 이상 질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밑에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과도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리고 약화된 면역반응이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자가 면역질환은 그 위에 세 가지 표현 중에 자신을 향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팀킬이죠, 팀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하 식별을 잘 못하고 외부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 내 거, 비자기가 아닌 자기를 비자기로 구분해가지고 잘못 인식해서 내 거를 죽이는,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역계가 자기 구성 성분을 위험인자로 잘못 인지하는 거에서 오는 질병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가 제1형 당뇨병입니다. 여러분들 당뇨병은 제1형과 2형이 있는 거 아시죠? 대부분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실제 요즘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2형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각종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1형 같은 경우는 좀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슐린을 만드는 게 이자섬에 있는 베타세포잖아요. 그 베타세포를 쉽게 말하면 비자기로 인식해서 그걸로 공격하는, 그래서 인슐린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이게 제1형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리집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겠다, 그죠? 마리집을 이제 비자기로 잘못 인지하고 그걸 면역계가 이제 공격해가지고 마리집이 이제 파괴되는, 쉽게 얘기하면 파괴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명하죠, 그죠? 오른쪽에 사진 보입니다. 관절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정상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CLT4라고 해서 T셀, T세포, T림프구, 그게 이제 자기 항원에 반응하는 것을 차단하는 억제 단백질이 요 친구인데, 이 억제하는 단백질의 활성이 낮은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 활성이 낮으면 이 과정을 잘 억제를 못하겠죠? 그러면 T세포가 자기 항원에 반응하는 것이 촉진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과도하게 관절로 들어와서 염증을 초래하는,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알레르기 질환, 우리가 알러지라고도 하는데요. 그 알레르기 질환은 지나친 반응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과도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레르기는 우리가 이제 알러겐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항원,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몇 가지 있습니다.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요. 먼지가 될 수도 있고, 음식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 알러지 있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의 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크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이렇게 위험한 인자로 인식하지 않는데, 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과민한, 이것도 위험인자라고 인식을 해서 좀 과민한 반응, 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항체 여러 개 종류 있었죠. 그 중에 IgE라고 해서 이 면역 글로빈 E가 비만세포, 알레르기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면역글로불린 E의 대량 생산이 유도가 됩니다. 이 알레르겐이라는 고가루 음식 등의 이 알레르기 항원에 이 IgE가 결합해가지고 이 IgE 자체를 대량 생산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gE가 비만세포나 호염기성 림프구에 결합을 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마 요 생원에도 나오거든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런 그림 해놓고 여기 있는 그 생원 수준에서는 이걸 항체라고 표현하죠. 이 항체가 비만세포에서 만들어졌다. 뭐 그런 건 오답이고, 그쵸? 어쨌든 항체는 여기 형지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이 알레르겐이 재노출됐을 때는 이 비만세포 표면에 있는 IgE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분비돼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에 따라서 이제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이나 호흡곤란이 오고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몸의 전신에 퍼져 있는 비만세포에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굉장히 호흡이 곤란하고 혈압이 막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고 뭐 이런 거를 치료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피네프린, 그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민 반응, 면역계가 과민 반응하는 게 알레르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얘기는 이제 면역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면역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면역 결핍은 말 그대로 면역이 결핍,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선천적인 면역 결핍은 유전적이나 혹은 발달 과정상에서 면역계 있는 세포나 특정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고요. 후천적인 면역 결핍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사람이나 혹은 감염에 의해서 또 영양 실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면 후천적인 어떤 그런 면역 결핍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첫 글자를 따서 그죠? 에이즈라고 부르는 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은 위에 중에서도 감염, HIV가 사람 면역 바이러스, 그죠?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뭐 예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많이 연구를 해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에이즈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시대는 아니고요. 굉장히 단계적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가 체액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종류의 어떤 그 체액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나 또 다른 체액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 체액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에이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 초반에 보시면 이 파란색이 지금 HIV 농도거든요. 그럼 초반에 이제 HIV 농도가 확 올라가요, 엄청. 근데 엄청 올라갔다가 이 급성 단계에서 이 HIV가 확 올라갈 때 그 보조 티림프 수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 몸에 있는 어떤 초반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좀 방어해가지고 HIV 농도가 이만큼 떨어지긴 해요. 그쵸? 그래서 초반부에는 여기 보시면 면역계가 대부분의 HIV 바이러스를 파괴해서 떨어뜨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HIV 초기에 어쨌든 대식세포나 혹은 뭐 우리 앞에서 했던 수지상세포라든지 또 보조 T세포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자체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T세포 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있냐면 그 바이러스 이제 HIV 바이러스 DNA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감염된 세포에
염색체에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염색체에 딱 끼어가지고 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잠복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잠복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HIV가 올라갔다가 대부분 파괴돼서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세포에 원래 내 세포 감염된 나의 세포 염색체에 끼어들어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T세포 농도도 떨어지고 HIV 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6년 정도 지나면요. 이 정도 되면 기회 감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된 사람들은 이제 T세포 농도도 여러분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후천성 면역에서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조 T림프도 있고 세포독성 T림프도 있고 그죠? 그런 거 했었죠. 걔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T세포 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후천성 면역 자체가 굉장히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상인 사람들은 어떤 일종의 곰팡이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뭐 크게 그렇게 이제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면역계가 그것들을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있는 이제 환자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미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곰팡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감염이 돼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후천성 면역이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가시면 이제 에이즈라고 해서 이때 2단계쯤 되면 이제 후천성 면역이 완전히 결핍. 그래서 보시면 거의 자연적인 면역력이 소실되는 이 완전히 결핍되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보셨으니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면역계가 약해지면 암이 발생하기 쉽다. 암에도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면역계는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종양을 촉진하는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종양,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여러분 악성 종양이잖아요. 종양은 이제 양성도 있고 악성도 있는데 양성 종양은 보통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혹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술로 그냥 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악성 종양이 암이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뭐 종양 억제 유전자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나 단백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종양이 생기는 것들을 억제해가지고 이제 이 종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억제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돼가지고 암세포가 있으면 걔들을 인지해서 제거하는, 뭐 우리 앞에서 NK셀 같은 거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암이 안 생기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 면역계인데 에이즈 환자라든지 혹은 어떤 이식을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사람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식할 때는 이제 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암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 중에서 암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맞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부터 접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부터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간암 발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게 이거죠. 인간 파필로마 바이러스께서 HPV라고 하는데, HIV는 아까 요 에이즈를 일으킨 바이러스였고, HPV라는 요 백신을 요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와서 2005, 6년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와서 이 백신을 독일에 있는 어떤 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자궁경부암 발생을 굉장히 줄였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제가 알기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노벨상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독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독일에 있는 뭐 무슨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거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 만들어 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2 몇 달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TV로 오는데 스리생에 보면 이제 정경호 배우가 나오시죠. 정경호 배우가 이제 김준환 교수, 흉부외과 교수 역할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정경호 배우가 가다실 광고를 하는 거야. 가다실이 뭐냐면 이 자궁경부암 백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광고하길래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기적으로 잘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엔 또 광고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자궁경부암도 백신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한 암이기 때문에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면역 반응의 이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뭐 간단하게 소개하는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면역 기억 반응을 통해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매년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매년 맞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접종에 따라 백신에 따라 뭐 어떤 걸 매년 맞아야 되고 어떤 거는 일생에 한 번만 맞아도 되고 뭐 어떤 거는 두 번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면역 기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접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직원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름 방학 때 화이자 2번 맞았습니다. 1차, 2차 맞아가지고 지금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백신들도 그렇고 그 백신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떤 집단 면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거는 맞아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에 대한 뭐 부작용, 뭐 자폐를 일으키니 뭐 그런 낭설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장했던 뭐 어떤 사람이 결국은 논문 이런 것도 막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잘못된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마시고 백신은 어쨌든 검증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단기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뭐 여러분 뉴스 보면 아시죠? 인간관계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가 많아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백신은 참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수동면역, 능동면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동면역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항체를 받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죠?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항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 때 가는 거는 IgG입니다.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면역글로불린 G가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항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든지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빨간 줄 쳐놨듯이 우리 백신 얘기하면 전부 다 이제 능동 면역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병원치를 감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개인차가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미 한번 알게 모르게 코로나에 노출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해보니까 양성해서 코로나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증상 없어서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했는데 내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한번 들어와서 내 면역계가 그걸 한번 거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백신을 맞는 효과처럼 자연스럽게 병원체를 감염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기억세포를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떤 면역 기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백신은 어쨌든 인위적인 거잖아요. 백신이라는 인위적인 획득을 통해서 능동 면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능동 면역은 좋은 게 기억세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생활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잘 아시죠? 그래서 항체 농도가 항원이 주사하고 나서 한 6일 정도 걸립니다. 뭐 이때는 이제 선천성 방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요. 이제 항체가 농도가 쫙 높아져가지고 이제 후천성 면역도 같이 일어나면서 효율적으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체 이제 수가 다시 줄어요. 그러다가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는 기억세포로부터 그죠? 정말 더 빠른 속도로 다량으로 형제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정말 다량으로 만들어서 기울기가 엄청나게 급하죠. 그죠? 양도 많고. 요게 이제 2차 면역 반응.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체 A와 B가 서로 다른 거는 어쨌든 이 항원 자체가 A, B가 서로 다른 항원 결정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로 만들어지는 항체가 서로 다르다. 뭐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그런 얘기를 이제 이 그래프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거를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적었는데 백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보통 이제 고전적인 백신들은 이제 위에 있는 검은색들입니다. 검은색들이고 한 60년대인가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만들어진 조금 신식 백신들이 이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거는 이제 최신식 백신이죠. 그렇죠? 특히 요것들. 자, 사백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가 죽을 사자니까 병원체를 죽여갖고 대신 그 항원의 특성을 유지한 것들을 가지고 주사하는 거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설마 아시겠지만 백신은 여러분 치료제를 넣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뭐 아마 지금 이 고급 생명과학을 듣는 우리 대구 2학년 대표 친구들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지만 의외로 백신에 치료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 약화된 균 혹은 죽은 균들을 주입해서 내가 실제로 내 스스로 한번 인위적인 그런 능동 면역을 갖게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죠?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백신인데 살아있는 거 그대로 주입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그 바이러스 걸리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얘를 이제 거의 반 죽여가지고 그죠? 좀 약독화된 상태로 병원체를 주입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톡소이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을 조금 비활성화시켜서 그것들을 주는 거고 이종 백신은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내가 이제 그 방어하고 싶은 그 병원체와 유사한 친구 대신 걔는 병원성이 훨씬 낮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이종 백신이고 뭐 천연두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실 백신의 역사가 이 천연두 바이러스 여기서 이제 그 종두법 제너 알고 있죠 그죠? 그 사람의 천연두 바이러스 그죠? 거기에서 이제 백신이 유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파스테르가 광견병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백신의 그 어원이 되는 바카 맞을 거예요. 바카가 소라는 그 관련이 있는 뜻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에서도 이런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이 의미가 묻어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도 조금 신식 바이러스입니다. 아다니 백신 이렇게 가지고 항원 조각으로 만든 혈장 백신이고요. 제조합 백신 여기서 말하는 제조합은 이제 유전자 제조합의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유전자 단위로 쪼개서 필요한 부분만 재생산하는 이런 과정을 할 때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합 백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러스 중에 조금 병원성이 낮은 보통 뭐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그런 친구들을 운반체 그 바이러스 자체를 운반체 벡터로 쓰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내가 필요한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 백신 이게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들 이제 화이자 모더나 저도 이제 화이자를 맞았는데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획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백신처럼 병원체 자체를 죽이거나 약화시키거나 혹은 그들에 있는 독소나 그거랑 비슷한 것들을 가진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각이나 항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아니라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 항원에 있는 그 유전체를 쫙 분석해 가지고 그 항원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항원을 인식하는 데 관여하는 그쪽 부분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mRNA 자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 mRNA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번역시켜서 그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내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컨셉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제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발전이 많이 된 그런 백신이고,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백신도 한번 넣으려다가 안 넣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또 그 뭡니까 자유주의 탐구할 때도 혹시나 이쪽으로도 관심 있는 친구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들 맞았던 코로나 백신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여기 화이자 모더나도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리고 얀센 같은,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또 mRNA 백신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다른 그룹의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추가적인 탐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다양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단일 클론 항체란 말이 나와요.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실험용치입니다. 이 친구한테 인위적으로 항원을 주입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하나의 항원에는 여러 종류의 에피토프, 즉 항원 결정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입하면 이 G가 이 항원의 항원 결정기에 맞는 항체들 여러 가지 만들겠죠. 지금 에피토프가 4종류니까 항체도 1, 2, 3, 4라고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클론 항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얻은 항체를 가지고 뭐 연구할 때도 쓰고 임상 진단할 때도 쓰고 뭐 치료제 같은 거에도 쓰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항체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내가 원치 않는 항원에도 반응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다클론 항체에서 이제 비장세포를 분리해가지고 형질세포와 골수종세포, 이게 일종의 암입니다. 암. 이 형질세포와 골수종세포, 일종의 암세포거든요. 요걸 융합해요. 그걸 이제 하이브리도마 세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형질세포는 뭘 하는 역할을 하죠?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그럼 이 암세포를 왜 썩는 거예요? 얘는 암세포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무한대로 분열하죠. 무한대로. 그죠? 그 기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융합된 세포를 통해서 요거를 배지에서 이제 선별시킵니다. 선별시켜서 이 서로 다른 그 항원 결정기에 대한 정보를 가진 항체들을 각각 만들어서 요것들을 우리는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체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치료제에 많이들 씁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만 소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도 좀 라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좀 응용이라서 조금 그냥 라이트하게 할 생각입니다. 자, 식물의 방어작용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동물, 그리고 이제 주로 사람한테 맞춰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강에서는 식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식물은 2차 대사산물. 그럼 이제 2차 대사산물이 있으면 1차 대사산물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탄수화물들, 단백질, 핵산, 지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대사산물인데, 거기서부터 또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산물들을 2차 대사산물을 합니다. 이 친구들하고 유도적인 방어 기작으로 초식동물을 방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식물 입장에서 뭐 먹이관계, 생태계에서 먹이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식물이 뭐 초식동물한테 먹히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개체 수준에서 보면 식물 먹히기 싫어. 왜? 어쨌든 생물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그 생물의 본능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초식동물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 기작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건 잘못됐네요. 이거 옛날 판을 써가지고 광수용제 피터콜 이게 광합성을 나온 겁니다. 그죠? 잘못 썼습니다. 자, 탄닌이라는 2차 대사산물이 있습니다. 탄닌.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 같은 거 있죠. 좀 덜 익은 감 먹으면 떫은 맛 나죠. 떫은. 그 떫은 맛을 내는 주성분이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식동물의 생장과 생존을 감소시키는 독소고, 섭식 퇴치제인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아이 떫어 안 먹어 이렇게. 그래서 열매의 섭식을 저지하게 만드는, 이게 일종의 식물 입장에서는 방어 기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로이드라 그래서 이건 이제 들어보면 이거 뭔가 마약스럽죠, 그죠? 코카인이나 카페인이나 니코틴, 모르핀 뭐 이런 친구들을 알칼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뭐 니코틴이고 담배도 여러분 식물 아닙니까? 식물. 담배 잎 말아가지고 피우고 그랬다 아닙니까? 담배. 그죠? 그래서 이제 포유동물의 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암이나 병원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칼로이드도 식물이 방어하는 기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나바닌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 보시면 구조가 아르지닌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단백질성 아미노산인데 이 아르지닌은 이제 단백질성 아미노산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곤충이나 초식동물의 이제 이 식물이 분비한 이 카나바닌을 곤충이나 초식동물이 먹으면 금아들이 아르지닌하고 이 아들 둘이가 너무 구분이 안 되니까 아르지닌이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염기서열의 야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게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독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엘리시터라는 얘기도 있어요. 엘리시터는 그 식물의 방어작용을 유발하는 병원체에서 유래한 분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또 요 엘리시터를 인식하는 단백질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거쳐서 병원체에 대해서 방어작용을 일으킨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전신성 획득 저항캐소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신성이니까 그 식물이 이제 항원에 대해서 방어 유전자를 발현시킬 때 그 발현을 식물 전체적으로 식물체, 개체 전체적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를 전신성 획득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 원리는요, 밑에 보시면 이제 메틸살리실산키 가지고 이 메틸살리실산이 감염 부위 근처에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메틸살리실산이 물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리실산으로 전환이 되고 이 살리실산 때문에 신호 전달 경로가 활성화돼서 그 다른 주변에도 감염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게 전신성 획득 저항이에요. 자, 보시면요, 요 그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특이적 방어, 여기 보시면 특이적 방어는 병원균의 리간드 이제 화학물질, 식물 세포의 수용체 사이 결합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결합을 해서 아까 우리 여기 나왔던 메틸살리실산이 살리실산 전환돼서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신호 전달 과정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식물에서 그 항균 물질, 향균이 아니지, 항균. 뭘고? 항균. 그러니까 향균, 뭐 향기 납니까? 항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물질들을 합성해서 그것들이 쭉 이제 보시면 줄기를 타고 잎에 타고 전체적으로 다 분비가 돼가지고 여기 살리실산 나오죠. 전체적으로 분비돼서 이것들이 감염된 부위와 떨어진 부위에서도 신호 전달을 줘가지고 저항성을 획득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식물이 감염된 것들을 퍼뜨리지 않게 하는, 미리 이제 쫙 정보를 전달해서 야 이거 왔다 조심해 미리 준비해 이렇게 정보를 일려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이번 8강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쉽게 했고요.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7강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중요하고 8강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수준에서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9강이 걱정입니다. 9강이 여러분들 9강이 사실 그게 1시간 만에 끝낼 분량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강의로서는 종강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한 차시 안에 하루 안에 다 수업을 할 거고요. 지금 아직 자료를 좀 덜 만들어서 제가 주말 동안 자료를 더 만들고 촬영을 해서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돼야 이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강의가 너무 길면 제가 그걸 편집해서 강의를 쪼개서 유튜브에는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여튼
그 파트도 생투하고 관련이 깊은 좀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똑같이 지난 시간 똑같이 수업 들은 거와 관련해서 과제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까지 고생하고 이 수업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